아, 그래, 재테크 좀 열심히 해야지. 자, 아끼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불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되느냐?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저성장 시대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한 월급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드머니를 먼저 모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적정량의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보다 잘 못 모은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월급을 받는 분들, 월급이 어떻게 보면 또박또박 나오는데 왜 이 월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실질금리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상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금리 있죠, 금리. 우리가 과거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한창 저도 저축을 할 때 금리가 거의 7, 8%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뭐 좀 높아지긴 했으나 이건 좀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축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실질금리라는 개념을 오늘 꼭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금리라는 게 말이죠, 뭐냐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금리죠. 은행 갔더니 뭐 3%라더라 4%라더라 뭐 이런 게 명목금리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3%와 4%의 이자를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은행에서 이자 3%를 받았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1년 후에 뭔가를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그 전에 1년 전보다 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실제 이자 받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금리라는 개념은 명목금리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기대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요거를 뺀 것이 우리가 보통 실질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만 해도 금리가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목금리가 낮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계를 돌려서 2021년도로 가보시면 그때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야, 주식 하나 사놔 올라, 뭐 아파트 사놔 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앞으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자,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2022년도는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여전히 높긴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왔죠. 올해 명목금리는 뭐 가장 높아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높죠, 금리가 과거 2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완화돼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높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은 잦아들었으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최근에 예금금리가 좀 안 오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질금리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가서 내가 4% 이자를 받는 게 4%가 아니란 뜻이에요. 실제는 누군가는 어딘가에다 4% 이자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4%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가치로 보면 8%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재테크는 다 상대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지금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5천만 원 올랐대. 너무 기쁘죠? 근데 길 건너가 1억 올랐다. 그러면 우리 집은 5천만 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상대 가치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제가 왜 실질금리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느냐? 바로 저축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가장 기본은 일단 저축을 잘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직장인의 힘은 목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돈 없는 직장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축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직장 생활 많이 하셨는데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우리 자녀분들 직장 생활 한 몇 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을 하나도 못 모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때문에 돈을 못 모으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으면 저축이 안 되죠. 왜냐?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내가 저축하려고 하다가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무슨 마이너스 끄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저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끄는 게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저축을 하겠다고 진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에 자동이체로 100만 원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게 저축입니다. 마이너스가 줄어드니까요.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이 있게 되면 저축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할인의 유혹이라는 거죠. 현대인은 여러분 재밌게도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면 사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너무 싸서 샀는데 뜯어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인들은 싸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사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싸게 많이 사들이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거 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진짜 10만 원에 샀지만 5만 원에 내다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채소 마켓에다가 내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채소 마켓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채소 마켓을 이용하는 게 알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용카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직장인들은요, 일단 벌고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써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고 모으고 쓰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쓰고 일단 써. 그리고 나서 벌고 그 다음에 갚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저축을 못하게 하는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인들은 카페인 중독이 심합니다. 카페인 중독이 뭐냐?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은 안 써도 되는 돈을 계속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그죠? 나도 좀 뭔가 멋진 사진을 좀 올리고 싶은데 멋진 사진을 올리려면 뭐 괜히 그죠? 별다방 가서 뭐 커피도 한 잔 시키고 조각 케이크도 하나 시켜놓고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소비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잘못된 금융 상품의 가입입니다. 너무 과다한 보험료, 너무 과다한 뭐 비과세라는 이유로 가입한 상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돈을 모으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요, 이 5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못 모으게 하는 5가지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뭘까요? 바로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저축을 안 하지는 않아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저축을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봤더니 다 목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한다는 건 뭐죠? 이제 만기가 되면 이 돈을 내가 왜 모았더라? 이 만기가 되면 이 만기가 된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 바꿀 때가 안 됐는데 이번 달이 적금 만기면 아침에 차에 시동을 딱 걸면 차에서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차가 좀 낡았다,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백화점을 갔는데 이번 달이 적금 만기면은 가방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방의 가격을 딱 확인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이거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이 좀 불분명하니까 자꾸 소비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6년, 7년 직장 생활 했는데 저축 좀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돈이 없는. 자,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5가지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웃음을 웃으시는 여러분, 아마 돈이 안 모여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목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선저축이라는 겁니다. 선저축. 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선저축이 뭐야? 선저축이라는 것은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저축부터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저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재테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재테크 좀 열심히 해야지. 자 아끼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불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끼는 거야. 막 아껴보자. 커피도 좀 덜 먹고 뭐 좀 택시도 좀 덜 타고 하는 거야. 근데 아껴봐야 뭐 그렇게 몇만 원 안 아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아껴봤는데 별로 아껴지질 않아. 그래서 안 모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저축을 해야 된다. 선저축. 먼저 하고 그것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아껴져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저축이 가장 좋은 저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저축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스마트한 월급 관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돈을 정말 빠른 속도에 효율적으로 잘 모으는 것이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월급 관리거든요. 자, 1억 원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1억 원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 라인에 딱 쓰는 것이 바로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봤을 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서 이륙하는 거랑 비슷해요. 일단 비행기는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비행이 되느냐? 상공 10km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상공 10km까지는 올라가야 그 다음에는 좀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를 들이더라도 막 800km, 1000km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km까지 올라가는 일은 여러분 보시기에 뭐 되면 좋고 뭐 못 올라가면 말고 이런 일인가요?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성층권인 10km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는 뭐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1억 원을 얘기하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1억 원 정도를 모아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조금 의미 있는 재테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1억 원 모으는데 실패한다면 그분은 재테크로 뭔가 의미 있는 성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멘토님, 제가 월급이 250밖에 안 되거든요. 이 월급이 2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을 모읍니까? 이렇게 저한테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써야 될 것도 많고 정말 힘들죠. 그런데 월급이 250밖에 안 되니까 빨리 1억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로 정말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뭐 당장 1억 안 모아도 다른 방법이 나겠지. 어떤 수가 나겠지. 근데 정말 급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1억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4%, 최근에 금리가 약간 뭐 주춤하긴 하나 아직 적금 이자율은 4%가 있습니다. 예금은 4%가 없지만 자, 4%로 감안해서 보여드릴게요. 3년에 모으려면 한 달에 264만 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근데 웬만큼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 하시겠죠. 264만 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제가 이걸 어느 강연에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264만 원을 가입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어우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죠. 그럼 도대체 한 달 월급이 얼마길래 264만 원을 저축을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월급이 350이래요. 남자분이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8, 9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3년이라서 해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3년이니까 내가 뭐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힘든 건 아는데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지만 3년이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그분이 3년 후에 1억을 탈지 안 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런 도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시 군대 갔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분이 설사 1억을 3년 후에 딱 손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1년, 2년 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목돈을 만들게 될 것이 거의 100%입니다. 자, 3년에 260. 조금 무리죠? 예. 4년이면 195만 원. 요거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야, 이것도 만만한 195만 원을 4년간 안 쓰고 버티면은 그죠? 1억이 됩니다.
이거 좀 힘들다. 자, 그러면 한번 시간을 확 늘려볼까요? 한 7년 만에 1억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도요. 지내보면 또 금방 갑니다, 이게. 7년에 1억 모으려면 106만 원을 모으면 돼요. 한 달에 106만 원.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있죠. 7년 후에 1억 타면 그 1억이 지금 1억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아닐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6년에 모으려면 126만 원만 모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6년, 7년 있다 1억을 타려니 1억이 지금 1억하고 너무 가치가 차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막 3년에 1억 모으자니 이거는 200몇만 원을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5년에 해보자. 자, 5년은 얼마냐? 153만 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다 뭐 상황이 다르겠죠. 뭐 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사회초년생이라 급여를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를 국민적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건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나 월급 적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건데 153만 원은 국민적금이다. 누구나 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저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란다. 제가 왜 1억을 강조하고 있죠?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가장 핵심은 목돈을 만드는 거고,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은 시간을 정해놓고 과감하게 선저축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축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소비는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멘토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 같은데 행동에 잘 안 옮겨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첫 번째 시간에 숙제를 하나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경제 지표를 10가지를 매일같이 적어라. 자,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이건 쉬운 겁니다.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서를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형광펜 3가지 색을 준비를 하세요.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카드 명세서를 딱 펼쳐놓고 거기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칠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주로 보면 3가지예요. 고정비 빼고는 외식비, 그 다음에 쇼핑 유흥비,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돈은 다 이 3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생활비. 그죠? 자, 그러면 노란색은 외식비를 색깔을 칠하고, 분홍색은 쇼핑 유흥비를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는 초록색으로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거. 3개월치 정도의 카드 명세서를 갖다 놓고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자, 우선은 외식비부터 색깔 칠합니다. 자, 쭉쭉 색깔을 칠해 나가는 거죠. 이거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은 뭐가 식생활 외식을 했든 배달을 시켰든 나오지 않습니까? 색깔을 칠해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MZ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추억이 돋는다 그러죠. 추억도다. 3개월 전에 이런 걸 먹었네. 와, 이거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한 달에 나는 이 도대체 식생활비를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금액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쇼핑에다가 사용한 거 분홍색으로 색깔을 칠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분홍색으로 색깔 칠한 거는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품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이땡 쇼핑, 쿠땡 쇼핑 이러면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길래 기억이 안 나는 걸 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뭘 샀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싸다는 이유로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나는 쇼핑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는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건 소비를 줄여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먹는 거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쓰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사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산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숙제가 이거예요. 형광펜 칠하는 게 숙제가 아니고 숙제가 예산을 만들어라가 숙제입니다. 자,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예산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산은 다 있어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나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면 된다. 근데 그 예산을 항상 오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다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느냐?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 레저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숙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그 생활비가 예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10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외식비 50에 쇼핑 유흥비 30에 문화 레저비 20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은 가계부 앱에다가 자기 예산을 입력을 해놓습니다. 요즘 가계부 앱이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계부 앱이 AI예요. 나한테 말을 걸어요. 주인님, 오늘 얼마 썼습니다. 이번 주 얼마 썼는데 예산 초과하셨습니다. 아, 이번 주에 정말 아껴 잘 쓰셨네. 나한테 말을 걸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커피 마실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오늘 한 잔 드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분들 멘토님 얘기는 알겠는데 내가 돈을 뭐 진짜 뭐 한 달에 얼마나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막 옥죄면서 예산을 가지고 쓰면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예산이 없이 쓰면 답답하고요. 예산을 갖고 쓰면 자유가 있어요. 왜 자유가 있냐? 여러분,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비싼 커피숍에 가서 마시게 됐는데 후배가 와서 사주게 됐어.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잖아. 사주는데 나 이 평상시에 이렇게 비싼 커피 잘 안 마시는데 와서 이걸 막 비싼 커피를 마시다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비싼 커피 마셔도 되나? 염려증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배 왔을 때 사줘라 커피 예산. 커피 예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내 커피 예산 안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산은 여러분들을 옥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번 한 번 소비할 때마다의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게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숙제가 뭐다? 바로 예산을 3가지로 만들어 보자 였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그죠?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 레저비. 그리고 가계부 앱에다 이걸 입력을 하고 가계부 앱 중에는 굉장히 발달된 앱들은 요즘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그 카드 결제 문자의 업종을 읽어서 예산을 차감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 레저비에서 빼야 되는지 예산을, 그죠? 커피에서 빼야 되는지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일일이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완성이 되려면 통장 정리가 돼야 돼요. 자, 2번째까지 숙제를 들었는데 마지막 3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 통장을 몇 개로 사용을 하시나요? 통장이 3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월급 받는 통장, 월급 통장이죠. 월급 통장. 그 다음에 2번째는 소비 통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계절 지출 통장 또는 오아시스 통장이라고 하는데, 자, 3가지 뭐였죠? 월급 통장, 그 다음에 소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월급 통장의 용도는 뭡니까? 당연히 월급 받는 용도죠. 그럼 월급 통장에는 평상시에 잔고가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월급 통장은 월급 들어오는 날 바로 여러분들의 저축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들어오는 날 적금이 자동이체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걸 왜 그러냐면 뭐 그 돈 어차피 저축할 건데 뭐 며칠 더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 중에서 매달 사용돼야 할 예산이 있잖아요.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 레저비. 이게 여러분의 생활비잖아요, 그죠? 이 생활비를 소비 통장에 붙이는 거예요. 뭐 8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계절 지출 통장에는 어떤 돈을 모아놔야 되느냐? 여러분이 매달 사용하는 돈 말고요. 여러분이 매달 사용하는 돈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갑자기 고향이 내려가면 돈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여행, 휴가 때 여행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벤트, 뭐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뭐 연인이 있다면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뭐 기념일 있잖아요. 기념일. 기념일 왜 이렇게 많아? 뭐 50일, 100일, 150일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니까 이런 비용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매달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절지출 통장이죠. 그럼 이 3가지로 통장 운용을 한다 그러면 월급 통장에는 항상 잔액이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월급 저축 나가죠. 매달 써야 될 소비 예산 빼고 매달 적립해야 될 계절지출 예산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는 건 결국 월급 통장에 월급에 남는 돈이 영원이 되도록 딱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내가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월급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